월스트리트의 냉혈한 사냥꾼. 마이클 프라이스 50센트로 1달러를 사는 남자. 여러분, 월스트리트에는 수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피했고 미디어 인터뷰를 극도로 꺼렸으며 오직 숫자로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프라이스.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산다는 단순한 문장 하나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남자. 다른 투자자들이 도망칠 때 파산 직전에 기업을 사들였고 CEO들이 그의 전화를 받으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뉴욕 청년이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냉철한 가치 투자자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장 숫자에 미친 소년. 1951년 뉴욕. 마이클 프라이스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했던 이 가정에서 월스트리트를 뒤흔들 괴물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 마이클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야구 카드를 모으고 영웅들의 타율을 외울 때 마이클은 신문의 주식 시세표를 오려 모았습니다. 그는 숫자의 패턴에서 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 거래량이 폭증하고 잠잠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린 마이클에게는 해독해야 할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12살 때의 일입니다. 마이클은 용돈을 모아 생애 첫 주식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과자를 살 나이에 그는 진지하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이에 재무제표를 완벽히 이해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가격과 가치가 다르다는 본능적 감각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마이클은 학교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이 책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을 마이클은 마치 소설책처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레이엄이 제시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즉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야 한다는 원칙은 마이클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그레이엄의 이 문장을 마이클은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대학 진학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갈 성적이 되었지만 마이클은 오클라호마 대학교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학비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기업을 분석할 때 경영진이 돈을 헤프게 쓰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클라호마에서 마이클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교육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상장 기업들의 연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는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어떤 기업이 허상에 불과한지.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월스트리트로 가야 한다는 것을. 2장 스승을 만나다. 1973년 22살의 마이클 프라이스는 맨해튼에 도착합니다. 주머니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슴에는 끓어오르는 야망.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 특별한 인맥도 없는 오클라호마 출신 청년에게 월스트리트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대부분 무응답이었고 운 좋게 면접까지 간 곳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축한 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포기를 고려할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광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뮤추얼 시리즈 펀드. 애널리스트 어시스턴트 모집. 뮤추얼 시리즈 펀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도 아니고 유명 헤지펀드도 아닌 작은 뮤추얼 펀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 마이클은 작고 허름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맨해튼 고층 빌딩이 아니라 뉴저지의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이클은 인생을 바꿀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맥스 하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마이클을 맞이했습니다. 맥스 하인은 독일 태생의 유대인으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49년에 뮤추얼 시리즈 펀드를 설립했고 20년 넘게 묵묵히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실천해오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맥스 하인은 마이클의 학점이나 경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자네 싸구려를 좋아하나?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마이클은 직감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가치보다 싼 것을 찾는 걸 좋아합니다. 맥스 하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네 채용이야. 이렇게 해서 마이클 프라이스의 진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맥스 하인은 특이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스웨터를 입었고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파티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블룸버그 터미널 대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 서류, 법원 기록, 채권 계약서. 맥스 하인은 남들이 피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파산 직전의 기업, 구조 조정 중인 기업, 시장에서 버림받은 기업. 그는 이런 기업들의 자산을 꼼꼼히 분석하여 청산 가치가 주가보다 높으면 과감히 매수했습니다. 마이클, 기억해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겁쟁이야. 그들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도망가지.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직접 숫자를 파헤치는 거야. 마이클은 스펀지처럼 맥스 하인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파산 기업의 자산 목록을 분석하고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고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었지만 마이클은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더 이상 어시스턴트가 아니었습니다. 맥스 하인은 그를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승진시켰습니다. 마이클은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실력은 빠르게 성과로 증명되었습니다. 뮤추얼 시리즈 펀드의 자산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3장 독수리의 눈. 1980년대 마이클 프라이스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다른 펀드 매니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파산 기업의 전문가, 기업 사냥꾼으로 불렸습니다. CEO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가 주주명부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이클 프라이스는 단순히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투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동주의 투자자였습니다. 마이클의 투자 프로세스를 살펴봅시다. 먼저 그는 시장에서 버림받은 기업을 찾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만 쏟아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의견을 내는 기업.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다르게 봤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기업의 자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는 해당 기업의 자산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분석했습니다. 공장의 가치는 얼마인가? 부동산의 가치는? 브랜드의 가치는? 특허의 가치는? 현금은 얼마나 있는가? 부채는 얼마인가? 이 모든 것을 더하고 빼서 청산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만약 기업을 당장 문 닫고 모든 자산을 팔아서 채무를 갚으면 주주들에게 얼마가 돌아갈까? 이 숫자가 현재 주가보다 높으면 마이클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마이클 프라이스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후 경영진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당신들은 주주 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저는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그의 요구는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회사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사업부를 매각해서 핵심 역량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에 현금이 넘치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면 차라리 주식을 사서 소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무능한 CEO가 회사를 망치고 있다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EO들은 이런 마이클을 싫어했습니다. 언론도 그를 기업 약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주주의 대리인입니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의 행동주의 투자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뮤추얼 시리즈 펀드는 시장을 꾸준히 이겼습니다.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 이것은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사장, 왕좌에 오르다. 1988년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맥스 하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이클 프라이스에게 맥스 하인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15년 동안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투자를 고민했던 사람. 마이클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맥스 하인의 유언에 따라 마이클 프라이스는 뮤추얼 시리즈 펀드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펀드의 운용 자산은 약 10억 달러. 적지 않은 규모였지만 마이클의 야망은 더 컸습니다. 맥스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되 더 멀리 가겠다. 마이클은 취임 직후부터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989년 미국 항공업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가 상승, 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 심화, 노조 문제. 여러 항공사들이 파산 신청을 했고 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항공주를 손절하고 도망갔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TWA, 컨티넨탈 항공 등 부실 항공사들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파산 기업에 돈을 버리다니 미쳤다. 하지만 마이클은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항공사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비행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착륙 시간대입니다. 주요 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비행기를 뜨고 내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희소 자산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자산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시장은 이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마이클은 채권자 위원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는 구조 조정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여러 항공사들이 합병되거나 구조 조정에 성공했고 마이클은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대 마이클 프라이스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기업의 주가는 즉시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가 샀다면 분명 뭔가 있는 거야. 이른바 프라이스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1995년 뮤추얼 시리즈 펀드의 운용 자산은 1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7년 만에 16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마이클 프라이스는 이제 명실상부한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5장 체이스 맨해튼을 흔들다. 1995년 마이클 프라이스의 가장 유명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타겟은 체이스 맨해튼 은행. 당시 체이스 맨해튼은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한참 낮게 거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시장은 이 은행이 가진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는 조용히 체이스 맨해튼의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6.1%의 지분을 확보한 후 그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는 체이스 맨해튼의 경영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귀사의 주가는 내재 가치를 심각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경영진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체이스 맨해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지점 네트워크, 부풀려진 임원 보수,
불투명한 자산 평가.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마이클의 편에 섰습니다. 압력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결국 체이스 맨해튼 이사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6년 체이스 맨해튼은 케미칼 뱅크와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합병을 통해 대규모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고 합병 후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의 펀드는 수억 달러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월스트리트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마이클은 또 다른 결단을 내립니다. 6장 8억 달러의 퇴장. 1996년 놀라운 뉴스가 월스트리트를 강타했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가 뮤추얼 시리즈 펀드를 프랭클린 템플턴에 매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각가는 약 8억 달러. 투자업계는 경악했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는 이제 겨우 45살이었습니다. 펀드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파는 것일까? 마이클은 언론 인터뷰에서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적정 가격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마이클 프라이스다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펀드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제시한 가격이 그 자산의 내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팔 때도 가치에 따라 판매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펀드 규모가 너무 커진 것입니다. 16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면서 마이클은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 스타일은 소외되고 저평가된 작은 기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펀드 규모가 커지면 작은 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워집니다. 유동성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규모는 성과의 적이다. 그래서 그는 팔았습니다. 8억 달러를 손에 쥔 마이클 프라이스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은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해변가 저택에서 여생을 즐기거나 자선 활동에 전념하거나. 하지만 마이클 프라이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장 MFP 인베스터스. 매각 후 마이클 프라이스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1998년 마이클은 MFP 인베스터스를 설립합니다. MFP는 그의 이니셜입니다. 마이클 F. 프라이스. 이 새로운 투자 회사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외부 투자자의 돈을 받지 않고 오직 마이클 자신의 돈만 운용했습니다. 펀드 규모에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은 다시 본업에 복귀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투자 스타일은 같았습니다. 저평가된 기업을 찾고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경영진에게 압력을 넣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자유로웠습니다. 대형 펀드를 운용할 때는 불가능했던 소형주 투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기업에 오랜 시간을 들여 분석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기술주가 폭락했고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던 성장주 펀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프라이스의 포트폴리오는 건재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거품이 낀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안 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마이클 프라이스는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마이클은 조용히 저평가된 금융주와 산업재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이 주식들은 몇 배로 올랐습니다. 가치 투자의 정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싼 것을 사는 것. 8장 프라이스의 원칙. 마이클 프라이스의 투자 철학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과 쉬운 것은 다릅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1달러를 50센트에 사라. 이것은 그의 가장 유명한 격언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1달러라면 50센트에 살 수 있을 때만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이 50%의 할인, 즉 안전 마진이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분석이 틀렸더라도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산 가치를 계산하라. 마이클은 기업을 바라볼 때 항상 지금 당장 문을 닫으면 얼마가 남을까를 생각합니다. 이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높으면 그것은 매수 기회입니다. 시장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입니다. 셋째, 카탈리스트를 찾아라.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가치가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항상 카탈리스트, 즉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이벤트를 찾았습니다. 합병, 구조조정, 자산 매각, 경영진 교체 등. 카탈리스트가 없으면 저평가된 주식은 영원히 저평가된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직접 개입하라. 카탈리스트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마이클은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후 경영진과 이사회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행동주의 투자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 다섯째, 손실을 인정할 줄 알아라. 마이클도 실수를 합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손실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실패한 투자를 붙들고 있으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분산화돼 집중하라. 마이클의 포트폴리오는 보통 3040개의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너무 분산하면 수익률이 희석되고 너무 집중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는 확신이 높은 종목에는 큰 비중을, 확신이 낮은 종목에는 작은 비중을 배분했습니다. 일곱째, 유행을 따르지 마라. 마이클은 절대로 시장의 유행을 쫓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버블, 부동산 버블, 암호화폐 버블.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 가격과 가치의 관계였습니다. 9장, 후대에 전하는 가르침. 마이클 프라이스는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치투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젊은 투자자, 지망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듭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마이클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주식을 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어떻게 주식을 분석해야 하는지 가르칠 겁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1년, 2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치 투자가 유효합니까? 시장이 너무 효율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시장은 절대로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시장을 움직이는 한 공포와 탐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탐욕이 있는 한 가격과 가치의 괴리는 계속 발생합니다. 가치 투자는 영원합니다. 10장, 전설은 계속된다. 2020년대 마이클 프라이스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기업 보고서를 분석합니다. 투자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인공지능, 암호화폐, NFT. 마이클이 투자를 시작했던 197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가치 투자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경이로운 수익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원칙과 냉철한 분석, 그리고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둘째, 그는 행동주의 투자의 선구자였습니다. 주주들이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의 강의, 인터뷰, 저술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의 가르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이클 프라이스. 그는 화려한 스타일리스트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투자의 장인입니다. 50년 넘게 같은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사라. 이 단순한 문장 뒤에는 평생의 노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지금까지 마이클 프라이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단순함의 힘입니다. 마이클의 투자 철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치보다 싸게 사라. 이 단순한 원칙을 평생 지키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 인내의 힘입니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과감히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공 투자의 비결입니다. 셋째, 독립적 사고의 힘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빠질 때 사고, 대중이 탐욕에 빠질 때 파는 것. 이것은 군중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이클 프라이스는 말합니다.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원칙을 갖고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